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이건태 의원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채 2시간여 만에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판하는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평문을 읽겠습니다. 정치 검찰의 상고 결국 기각으로 끝날 것입니다. 검찰이 어제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선고 직후에는 바로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치 검찰임을 자백한 꼴입니다. 그 오만함도 극에 달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인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 자의적으로 공소사실을 만들어 정치 기소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억지 기소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정적 죽이기 기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항소심 판결에서는 검찰이 대법원 판례가 금지하는 확장 해석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억지 기소했다는 사실,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 부지 이전에 관해 설명하면서 했던 말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설명하면서 했던 말이라고 짜집기 기소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기본적 법리 위반을 낱낱이 지적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발언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인식, 기억, 의견은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기초적인 법리 위반,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발언만 처벌 대상이 되고 제3자의 행위에 관한 발언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 위반,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의견이나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법리 위반, 주된 발언만 판단 대상이 되고 주된 발언을 뒷받침하는 보조적 발언은 독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법리 위반, 피고인 발언에 목적을 추론하고 다시 이에 따라 발언의 의미를 새기는 것은 사후적 추론에 따라 외연을 확장하는 것에 해당하여 문제된 표현을 접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표현의 의미를 새겨야 한다는 법리의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대법원 판례 위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좁게 해석하여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공소사실을 특정했으나 재판부로부터 골프와 관련된 언급 자체가 없다고 면박을 당했으니 공소사실이 엉터리였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검찰의 상고는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소심 무죄 판결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총동원해 법리 판단을 정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발언을 증거에 기반해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사실 인정 또한 정확하게 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성도 높은 판결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번 무죄 판결을 통해 검찰의 정적 죽이기 수사 및 기소의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정적 죽이기 수사, 기소를 중단하지 않으면 마침내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입니다.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쓴 판결입니다. 한 땀 한 땀 이재명 대표가 밑그림을 그린 대로 바느질을 했습니다. 허위사실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에 관련하여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법원이 마음대로 발언의 껍질을 벗기고 토막내고 뭉개서 허위사실을 인식으로 바꾸고 의견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허위사실의 핵심 내용을 보충 설명이라는 이유로 잘라낸 다음 곁가지를 모아 붙여놓고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버젓이 판결 이유를 썼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국민을 속이기 위해 4가지 기술이 사용됐습니다. 첫째, 행위가 아니라 인식이므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둘째, 행위는 맞지만 정확히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다. 셋째, 사실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의견에 불과하다. 넷째, 허위 사실이라도 보충 설명이니까 문제가 안 된다. 이상의 4가지 기술만 익히면 어떤 유형의 허위 사실 공표죄라도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허위 사실 공표죄는 사문화되었습니다. 각종 비기를 사용한 이번 판결의 백미는 클로즈업 사진은 조작된 사진이라는 결론 부분입니다. 참으로 신박하지 않습니까? 옥벽 아파트의 핵심 쟁점이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인지 여부인데 해당 발언은 보충 설명이라고 싹둑 잘라내고 얼렁뚱땅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국민은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를 둔 취지는 유권자의 인식에 혼동을 일으켜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판단 기준은 유권자인 국민이 어떻게 인식했느냐와 선거의 공정을 해쳤느냐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중요한 지점마다 국민의 인식은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발언의 의미를 자르고 구기고 비틀고 마음대로 오러붙여서 이재명의 변명에 끼워 맞추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사법부가 국민 분노 유발라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군이 다하지 않았다면 이번 판결은 대법원에서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입니다. 오전 브리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선고기를 지정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 2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말 고의로 내란 수계 파면을 지연시키고 있습니까?
졸속 선고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 이후에 선고해야 한다더니 이제는 4월 선고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의 좌고 우면에 온갖 추측이 난무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선고기일을 지정해 이 혼란을 끝내고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억측과 혼란, 갈등이 확산되는 데는 헌법재판소의 책임이 큽니다. 약 3주 뒤면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 선고 불능 상태가 되는데 아직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더니 국민께 이토록 큰 불안과 고통을 안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속한 내란 종식을 기다리는 국민을 배신한 채 계속 선고를 미루는 헌재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헌재의 선고가 미뤄지는 동안 사법체계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헌정 질서는 날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회복 불능의 파국으로 치닫는 건 아닌지 걱정이 커져만 갑니다. 지금이 바로 헌재가 헌정 질서 수호에 책무를 다해야 할 때입니다. 더는 역사와 국민의 요구 앞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계속되는 침묵은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길입니다. 윤석열 탄핵을 둘러싼 억측과 혼란, 극한 갈등을 헌재가 직접 해소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란 수계를 파면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다음입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 파면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국제사회의 고립에 대한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2달이 지났지만 미국의 대한민국 패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 수장의 한국 패싱에 이어 다음 주 진행되는 미국 국방장관 순방 일정에서도 한국은 빠졌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미 일정도 안개 속입니다. 윤석열 파면이 지연되면서 한미 관계 불확실성 리스크가 커진 것입니다. 최근 관세 전쟁 심화 등 대외 상황이 심각함에도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대응조차 못하고 홀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현재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합니까? 미국은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부터 분명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적 시스템을 믿는다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혼란이 수습될 거라는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탄핵 이후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 군인들이 난입한 상황을 전 세계가 지켜봤는데 아직도 내란 수계가 단죄되지 않는 상황을 어떤 민주주의 국가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파면 결정이 지연될수록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계속 고립될 것입니다. 탄핵 선고가 미뤄지는 이 상황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불신과 의구심을 줍니다. 내란 수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대행체제와 정상적인 외교를 할 국가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즉시 내란 수계 윤석열을 파면하십시오.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탄핵을 인용해 지금의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음을 헌법재판소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란 획책 114일째입니다.
그리고 시민 총파업의 날입니다. 헌재는 즉각 파면을 선고해야 합니다. 내란 획책 114일째, 수계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당인 지 103일째, 체포된 지 71일째, 내란 수계가 탈옥하여 유유히 거리를 활보하게 된 지 오늘로 19일째를 맞습니다. 단식 열흘째인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오늘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헌재의 선고가 기약 없이 늘어짐에 따라 곡기를 끄는 열흘이라는 기간도 기간이지만 어제 새벽 광화문 집회 현장에 도착한 우리 농민들의 트랙터 한 대를 폭력적으로 탈취하려는 폭력 경찰에 맞서다가 심신이 크게 다쳤습니다. 단식 중인 국회의원 신부님을 밝혔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라고 제기했음에도 남성 경찰들에 의해서 수차례 사지가 들려서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위헌 유법한 내란을 제때 진압하지 못한 2025년 3월 27일 대한민국의 끔찍하고 참담한 현장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지엄한 명령에 따라 제때 제대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나왔었다면 있지 않았고 있어서도 안 될 혼란이고 충돌입니다. 오늘은 전국 시민 총파업의 날입니다. 전국 곳곳의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일손과 일상을 내려놓습니다. 수도권의 노동자들은 오후 3시부터 서울 곳곳에서 행진을 시작하여 광화문 광장으로 모입니다. 시민 총파업의 날인 만큼 오늘 비상행동 긴급행동은 오후 5시부터 진행됩니다. 기다림이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내란 수계 윤석열부터 즉각 파면하라는 우리 국민들의 지엄한 명령에 응답해야 합니다. 지금 즉시 파면을 선고할 것을 거듭 강력히 명령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산불부터 진화해야 합니다. 이어서 근본적인 대책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영남 지역을 휩쓸고 있는 산불로 우리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무척이나 큽니다. 일주일째 번지는 산불로 이미 피해 면적만 서울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새벽까지 쓰러진 소중한 목숨만 26명입니다. 산불을 피하려다, 산불을 진압하려다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정부 당국은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하여 모든 조직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진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대책 마련에 발만 동동 구르는 척하다가 다시 슬그머니 뒷걸음치는 관례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산불을 천재지변으로만 보지 말자는 것이 그간의 숱한 교훈이었음에도 대비태세는 극히 허술했다는 것이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희생되신 분들이야말로 진화 과정에서 사망한 공무원과 진화 대원들, 30년 가까이 운행하다 추락한 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등은 명백한 인재가 아닙니까?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고 늘상 떠들어대면서도 대규모 살수가 가능한 소방 항공기가 단 한 대도 없다는 것이 과연 말이나 됩니까? 게다가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할 산불 특수 진화 대원들의 평균 연령은 60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화 장비의 대부분이 20년이 넘는 노후 기종이고 무엇보다 진화복 등 안전장비가 충분하지 않아 운동화를 신고 달려가는 경우도 있다니 그야말로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대 2km까지 날아간다는 불똥들 앞에서 이런 수준으로 어떻게 진압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전 세계적 기후위기의 심화로 대형 산불 발생의 위험은 이미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대형 산불 진압의 시스템부터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 앞에 서지 않기 위한 그야말로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기자회견에 앞서서 전국 산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되고 계십니다. 명복을 빌고 우리가 빨리 산불을 진화하고 이 피해를 회복하도록 한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내일은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오늘 저는 서해 수호 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우리의 바다, 우리의 영웅들 결코 그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15년 전 차가운 서해 바다에서 46명의 천안함 용사들이 산화했습니다. 제2연평 해전과 연평도 포격으로 산화한 젊은 장병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하지만 55명의 순국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공간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현재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 안에 있는 서해 수호관은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국민 모두가 방문할 수 있는 서해 수호 기념관이 필요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전시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웅들을 기억하는 국민적 추모 공간이자 미래 세대에게 국가 안보의 소중함을 알려줄 교육 공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천인 공노할 만행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북한은 NLL을 침범하여 우리 해군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특히 제2연평해전에서는 우리 장병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010년 3월에는 천안함을 기습 어뢰 공격으로 침몰시켜 46명의 젊은 장병들을 수장시켰으며 같은 해 11월에 연평도 포격을 감행하여 2명의 군인과 민간인 2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정전협정을 위반한 명백한 군사 도발이자 국제법 위반이며 북한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해 NLL 인근에서 계속되는 도발과 위협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굴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서해 수호 기념관은 모든 서해 수호 희생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북한의 만행을 역사적 사실로 기록하며 전파하는 진실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서해 수호 기념관이 필요한 또 새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서해에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입니다. 최근 중국은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대해 대형 철골 구조물을 무단으로 일방으로 설치하여서 우리의 어업 활동과 해양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업의 시설물 설치가 금지된 구역임에도 중국은 협의 없이 구조물을 설치하고 우리 해양 조사선의 접근마저 방해하였습니다. 우리 바다에 대한 침입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지 않는 것은 서해를 지키고 그러다 산화한 우리 호국 영령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제 서해 수호 기념관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중대한 사안 앞에서 민주당은 늘 미온적 대응을 해왔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을 소홀히 했던 전례를 돌아보며 이제라도 초당적 협력을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어제 서해 수호 기념관 법안 발의 소식을 접하신 서해 수호 용사의 어머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오히려 진즉에 이런 입법을 하지 못했던 우리 정치권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아들들이 목숨을 바친 서해를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함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이미 전쟁 기념관이 있는데 왜 서해 수호 기념관을 별도로 건립해야 되느냐. 전쟁 기념관과 달리 서해 수호 기념관은 지금도 진행되는 서해에 대한 안전과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 서해 수호의 상징으로서 서해 수호 기념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해에서의 희생은 휴전 이후에도 지속되어 온 대한민국 해양 영토 수호의 산 증거이며 이는 별도의 전문적인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해 수호 기념관은 단순한 추모 공간을 넘어 현재의 서해 해양 주권 도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북한과 중국, 주변국의 도발과 위협이 계속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단호한 영토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상징적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것입니다. 서해 수호 기념관으로 앞으로 호국 정신의 전사들의 희생 정신과 역사를 후대에 올바로 계승전승함으로써 국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심을 더 높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국립대전 현충원에서 거행되는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하여 우리의 영웅들을 직접 기리고 그 유가족들과 함께 슬픔과 위로를 나누겠다는 말씀도 같이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원내부대표 전정덕 의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산불 피해가 너무 큽니다. 산불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하루속히 산불이 진화되길 바라고 인명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에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새벽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10일차에 접어들었던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강화문 농성장에서 응급실로 후송되었습니다. 정혜경 의원은 26일 새벽 자행된 경찰 폭력으로 목과 어깨 등에 것을 다쳐서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의 폭력 진압 공권력 남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트랙터를 불법 탈취하고 폭력 진압에 항의하는 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다수의 경찰이 한 명의 노동자에게 달려들어 목을 졸라매고 들어올리고 극단적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노동자를 직접 찾아가기까지 해 체포를 시도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을 보호해야 될 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고 내란을 비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을 대리한 공권력 남용이고 국가폭력이며 국민 탄압입니다. 트랙터가 무기입니까? 트랙터 한 대가 장갑차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까? 오죽하면 농민들이 논밭을 갈아엎고 농사를 지어야 할 이 시기에 트랙터를 들고 남태령으로 광화문으로 왔겠습니까?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폭력배들에게는 그토록 관대했던 경찰이 맨몸의 국회의원, 노동자, 농민들에게는 이토록 강압적 대응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찰이 끌어내야 할 것은 트랙터와 국회의원, 노동자들이 아니라 민주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눈 내란숙의 윤석열입니다. 진보당은 어떤 경찰의 폭력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에 나설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폭력을 반복할 수 없도록 엄중 처벌할 것입니다. 단식 중인 국회의원들과 노동자에게 폭력 진압, 경찰을 규탄하는 규탄 발언 이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랙터 강제 견인과 국회의원에 대한 폭력 진압 규탄, 정혜경 의원 폭력 진압 당시 상황을 진보당의 윤정호 원내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경찰의 트랙터 강제 견인과 국회의원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26일 새벽 5시 30분경 광화문 서십자각 터에 세워져 있던 트랙터를 경찰이 강제로 견인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트랙터는 서울 도심을 운전해온 것이 아니라 트럭에 실려 광화문까지 왔고 서십자각 터에 상징물처럼 세워져 있었습니다. 법원이 트랙터의 서울 행진을 금지한 것은 교통불평등의 이유였습니다. 당시 광화문에 있던 트랙터는 교통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이미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법원의 행진금지 통고를 확대 해석해 시동이 정지된 상태로 서 있는 트랙터와 트랙터를 싣고 온 트럭을 견인차와 지게차를 이용해 강제 견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식 9일째인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이 경찰 현장 책임자에게 강제 견인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설명 없이 무조건 견인을 막는 시민들을 밀어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10명 남짓 시민이 있었는데 100여 명의 경찰에 의해 밀려났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다치고 연행되었습니다. 또한 현장 책임자의 설명을 있을 때까지는 견인하지 못한다며 막아서는 정혜경 국회의원을 남자 경찰관이 몸으로 밀어내고 급기야 사지를 들어 견인지역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단식 9일째인 정혜경 의원은 그러한 과정에서 목과 어깨를 다쳐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상해를 입었고 경찰의 가행 대응으로 극심한 두통과 구토증세까지 보였습니다. 또한 들려나오는 과정에서 상의가 밀려 올라가는 등 상당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습니다. 정혜경 의원은 어제 경찰의 가행 대응의 후과로 하루가 지난 오늘 아침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 결국 오늘 오전 8시 30분경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경찰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행정집행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데도 아무런 답변 없이 여성을 옮기라는 등의 비상식적인 언행을 자행했습니다. 정혜경 의원이 본인이 의원의 직함을 밝혔음에도 국회의원이라는 직함조차 붙이지 않고 이 여성, 저 여성 하면서 물건짝 취급을 했습니다. 경찰은 민의의 대변자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인권 침해와 폭력을 행사한 것은 물론 시민들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진보당은 경찰의 폭력 대응에 대해 야당들과 연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언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트랙터 탈취 및 정혜경 국회의원에 대한 폭행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해서 박지연 변호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박지연 변호사입니다. 어제 있었던 경찰 직무집행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피해자분들이 이미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그리고 종로경찰서장, 종로서 경비과장 그리고 성명불상의 당시 경찰 공무원들을 피고소인으로 해서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어느 하나도 이해될 수 없는 건데요. 그 앞에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일단 집회 현장에 트랙터를 비치한 것 자체가 전혀 문제되지 않고 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견인하려고 하는 모든 공무집행이 다 불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생략하고 그 모든 절차가 다 불법이었지만 특히나 그 견인 과정에서 매우 심각한 인권 침해와 폭행이 경찰에 의해서 자행됐고 그중에 몇 가지 사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직 국회의원인 정혜경 의원을 경찰이 거의 폭행에 가까운 그런 직무집행 방식을 통해서 끌어낸 것인데요. 모두 알다시피 국회의원이 한 명 한 명이 독자적인 헌법 국가기관인 점을 비추어 보면 일반 시민에게도 할 수 없는 그런 폭력적인 형태의 그 직무집행은 매우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추가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집회 현장에서 당직 중이던 비상행동 공동상황실장이 현행범인 체포됐습니다. 그 과정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경찰은 인도 위에 그냥 비치되어 있던 트랙터를 견인한다는 목적으로 그 집회에 합법적으로 집회 현장을 잇는 모든 집회 참가자들을 그 집회 현장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상행동 공동상황실장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경찰한테 그 근거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법적 근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정용준 실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정혜경 의원이 남성 경찰들에 의해서 사지가 들려서 끌려나가는 현장을 목격했고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당시 종로서 경비과장 배병호의 팔을 붙잡고 항의를 했습니다. 단지 팔을 살짝 붙잡은 것뿐이었는데 당시 경찰은 곧바로 공무집행 방해를 이유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행범 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있는 것인데요.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적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그거 외에 체포의 필요성이 또한 인정돼야 됩니다. 체포의 필요성은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현저해야 되는데 당시 정용준 실장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단지 그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항의했을 뿐인 그런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망의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용준 실장이 어젯밤에 비록 석방되긴 했지만 매우 심각한 경찰권의 남용 행위로서 형법상 불법 체포, 불법 감금죄에 해당되는 행위임에 명백합니다. 다음으로 그 현장에 있었던 변호사가 사실상 체포 감금되는 매우 무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같은 현장에 있었고 그런 현장을 목격한 김남주 변호사가 이와 같은 행위의 법적 근거를 요구하면서 항의하고 또 불법 체포되고 있는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변호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들은 오히려 김남주 변호사에게 달려들어서 변호사를 경복궁 담벼락에 밀어넣고 양팔을 비틀어 잡아서 움직이게 못하게 하고 있다가 그 후에는 땅바닥에 눕히고 그 전체 한 30여 분간 어떤 이동도 못하게 사실상 감금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 역시도 불법 체포 감금에 해당되는 매우 위법한 그리고 변호사의 어떤 변호권 그리고 집회 참가자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따 말씀도 있겠지만 이 경찰은 그 집회를 위해서 집회 장소에 합법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방송 차량을 저지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집회 참가자 시민이 이 방송 차량의 진입을 저지하는 행위에 대해서 항의하고 법적 근거를 묻는 과정에서 경찰 10여 명이 둘러싸여서 그 한 명의 시민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경찰은 그 해당 참가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완전히 감싸서 매우 힘껏 조르는 행위를 한 10여 초간 했고 이내 바닥으로 던지듯이 집어
눌러서 한 10여 명의 경찰들이 제압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해당 영상을 봤는데 자칫 호흡곤란으로 기절하거나 뇌진탕을 입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행위 역시 그 형법상 독직 폭행이라고 해서 경찰의 불법적인 폭행죄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였고 어제 있었던 재반의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매우 폭력적인 경찰 진압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불법적인 폭력 만행을 저지른 경찰은 국민 앞에 그리고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책임자인 박현수 서울지방경찰청 청장 직무대리는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마지막 발언입니다. 집회 참석 중인 노동자 폭행 상황과 입장에 대해서 강우철 마트노조 산업노동조합 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마트노조 위원장 강우철입니다. 어제 경찰은 윤석열 파면 촉구 집회에 참가한 마트노조 조합원을 집단적으로 폭행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회용 방송 차량을 막아 나선 경찰에 항의하던 중 종로경찰서 소속의 경찰들이 달라들어 목을 조르고 허리를 꺾어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맨몸이었고 어떤 위협적인 행동도 없었음에도 무슨 강력 범죄자를 다루듯한 경찰의 행동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경찰은 병원까지 따라와 한마디 사과도 없이 오히려 체포운은 떠들어댔습니다. 경찰이 자신들의 불법 폭력 행위를 가리고자 우리 조합원을 범죄자로 둔갑시키려 하는 파렴치한 짓을 벌인 것입니다. 다수 시민들이 목격했고 생생한 증거 영상도 있음에도 경찰은 뻔뻔하게 체포한 거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공권력입니까? 극우 폭력배들에겐 관대한 경찰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만 유독 강경 대응하는 행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마트노조 조합원들은 극우 세력들에 의해 좌표 찍기를 당하고 온갖 협박과 위협적 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달이 다 되어가도록 경찰은 고발인 조사조차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이런 이중적 태도는 민주노총에 대한, 더 나아가 노동자, 민주시민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어느 수준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경찰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민주노총 조합원을 목졸라 폭행한 종로경찰서 폭력경찰을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불법적인 폭력 만행을 행사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자인 박현수 청장은 즉각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에 붙어주세요.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제가 오늘 온 것은 공중협박죄 관련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중협박죄를 신설했습니다. 공중협박죄. 인터넷에 인천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면 뚜렷한 피해자가 선정되지 않아서 이 처벌이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공중
협박하는 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였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했고 서영교가 공중협박죄를 대표 발의했고 공중협박죄는 국회를 통과했으며 3월 18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어떤 유튜버가 이런 이야기를 글을 올렸습니다. 탄핵되면 낫으로 베어버리겠다. 그리고 시위대 앞에 낫을 들고 간다. 한 사람씩 낫으로 베어버리겠다. SNS에 한 남성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곳곳을 다니면서 험악한 소리들을 해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그대로 둬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제 공중협박죄를 적용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윤석열 탄핵이 인용되면 실제로 낫과 휘발유를 들고 가 범행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취지로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공중협박죄는 협박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웠던 기존의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글을 작성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해 협박하는 행위를 명확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협박죄는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기존 협박죄는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협박죄는 이보다 형량을 훨씬 높였습니다. 징역 5년 이하,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형량이 적용되게 했으며 상습적으로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에는 그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앞두고 파면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시민들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모두 공중협박죄에 해당됩니다. 경찰은 헌법재판관을 살해하겠다고 글을 쓴 구구 유튜버에 대해서도 공중협박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이상한 짓을 할 때 변장을 하고 가서 잔인하게 죽이겠다, 이런 예고 글을 한 자를 그대로 두어야 합니까? 이런 자는 모두 즉각 체포해서 구속시켜 신병을 관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을 사용하라,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이런 유튜버 그리고 협박범들을 모두 공중협박죄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몇 번에 걸쳐 이런 일이 계속될 시에는 상습이라고 하는 죄 항목을 적용하여 2분의 1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 차량을 확성기를 달아 불법 개조하고 욕설을 퍼붓던 자를 고소했고 종로경찰서에 가서 고소인 조사도 받았습니다. 이 자가 상습적으로 또다시 온라인에 게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습인 경우에는 2분의 1을 가중시켜 버릴 것입니다. 아직도 이런 범죄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엄정히 수사에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예고, 온라인 살인 예고, 헌법재판관과 시민들을 향한 극단적 협박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는 확실히 처벌하여 유사 범죄를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방해야 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엄정한 대응만이 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중협박죄라고 하는 죄가 최근에 신설되었고 그것은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3월 18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고 극우 유튜버들이 낫으로 베어버리겠다, 사형시켜버리겠다, 살해하겠다라는 등등의 글을 쓰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는 것은 모두 다 공중협박죄에 해당될 것이며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것이며 검찰, 경찰, 법원은 이들을 철저히 관리해서 국민과 차단하고 처벌하고 당장 현행범으로 구속시켜야 한다라고 촉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말씀을 드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저는 법사위에서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징역 2년을 때린 검찰은 미친 짓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해가면서 이재명 대표를 난도질해댔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국민의 월급을 받는 검찰이, 국민의 공복인 검찰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정권을 유지하고 정권을 재연장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에 의해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도구로 검찰이 쓰였다면 이 검찰 해체가 답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들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던 윤석열, 이제 정적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자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전쟁을, 국지전을 유발하려고 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 나왔습니다. 국지전이 일어났으면 더 당당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텐데 그런 상황도 되지 않자 불법 비상계엄을 아주 무리하게 선포했습니다. 이 윤석열은 내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에 대해서 파면 선고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허위사실이라며 억지 기소를 해서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올가매고, 한쪽은 허위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이라고 말을 올가맸고, 한쪽은 군대까지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하고 선관위까지 침탈한 윤석열의 파면을 아직도 선고하지 않는 대한민국 공정한가요? 국민 여러분, 이제 정권을 교체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김영두, 조한창, 정계선, 김복형, 정형식 재판관들에게 촉구합니다. 당장 선고 기일을 잡고 파면을 선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옆에 붙어서 쓰시고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이쪽으로도 또 한 두 분 서주시고. 이렇게 한 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민주당 허승무입니다. 오늘 난방비 폭탄 방지법 발의와 관련돼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견 전에 먼저 오신 분들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강성규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연은 황규수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지부 이승용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허승무입니다. 날이 많이 풀렸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겨울이 쉽지가 않습니다. 난방비 걱정은 단순한 생활비 부담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된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와 가스공사는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일부 손실과 재정 부담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상황을 두고 방만 경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공사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까지 그 부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야 할 때입니다. 공공성과 국민 생활 안전을 우선한 결정이었다면 그에 따른 손실은 민간기업의 적자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정책 판단에 따른 비용을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발의한 난방비 폭탄 방지법은 바로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요. 도시가스 공급을 공공서비스로 정의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요금 인상 억제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에너지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정부는 그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에너지 공공성 회복을 위해 현장에서 오랜 시간 목소리를 내주고 계신 공공운수노조 강성규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강성규입니다. 올겨울 참 추웠습니다. 뉴스에는 여지없이 난방비 폭탄이라며 난방비 줄일 방법들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집 단열재를 보강해야 한다. 보일러를 효율 좋은 최신식으로 바꿔라. 주기적으로 보일러 배관을 청소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에너지를 아끼고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팍팍한 월급 봉투에 자기 지방카드 없는 보통의 소시민, 노동자들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먼 이야기일 뿐입니다.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이 올겨울 난방비로 20만 원 가까이 자기 소득의 10%를 지출했다고 합니다. 난방비 부담이 되니 식비와 전기, 수도, 다른 필수재 비용이라도 더 줄여야 해서 더욱 혹독한 겨울이었을 겁니다. 결국 비싼 난방비 때문에 더 추운 겨울을 맞았습니다. 난방은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는 필수 서비스여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공공 서비스여야 합니다. 이 에너지 기본권이 박탈된다면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오늘 허성무 의원님과 공공운수노조가 준비한 난방비 폭탄 방지법은 에너지 위기 시에 적어도 공공부문과 주택에 한정해서 난방비 올리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법입니다.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말 그대로 민생 법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한국가스공사가 있습니다. 만약 비싸게 수입한 가스 가격 그대로 우리 난방비에 반영한다면 아마도 난방비는 10배 가까이 올라 난방비 핵폭탄이 각 가정에 터졌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가 난방비 인상을 최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마다 난방비 폭탄이 터져 비명을 지르는데 만약 공공부문인 한국가스공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한국가스공사가 각 가정 대신 따는 착한 적자, 천문학적인 미수금,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합니다. 힘든 시기 한국가스공사와 직원들은 국민의 복리 증진과 안정적인 삶을 위해 공공부문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잘 해내었습니다. 이제는 한국가스공사의 모든 빚과 짐을 올려놓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가스공사의 무거운 짐을 책임져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관료들과 몇몇 보수 언론의 흑색 선전처럼 가스공사의 적자가 가스공사 직원들의 방망 경영으로 무분별한 복리후생 때문에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자신의 책임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허성무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는 난방비 폭탄 방지법, 도시가스 사업법 개정안은 선진국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시대에 혹독한 겨울을 나는 국민들에게 뒤늦게 제공하는 따뜻한 권리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공공부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격려하는 가스공공성 확대 법안입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져가는 뒤숭숭한 시기에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뜻있는 여러 국회의원님, 특히 입법 발의 앞장서 주신 허성무 의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공공운수노조는 난방비 폭탄 방지법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현장에서 열심히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번 법안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또 법안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실 법무법인 연은의 황규수 변호사님의 법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연은 황규수 변호사입니다. 난방비 폭탄 방지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방비 폭탄 방지법은 에너지 관련법인 전기사업법, 공공서비스 관련법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정의 조항을 차용하여 도시가스 사업법의 보편적 공급과 공익서비스를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난방비 폭탄 방지법의 보편적 공급이란 가스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서비스란 도시가스 사업자가 영리 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가스 공급 사업을 말합니다. 위 정의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도시가스 사업법이 공공목적을 위한 가스 공급 서비스를 규율하는 법이라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덧붙여 공익서비스의 목표 중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 즉 보편적 공급이라는 철학이 담기게 되었습니다. 난방비 폭탄 방지법은 여기에 더해 원료비 연동제를 정의하였습니다. 원료비 연동제란 도시가스 요금을 국제유가, 환율, 세금 및 기타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천연가스 도입 비용과 일정한 주기로 연동하여 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연료비 연동제는 천연가스 공급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원료비 연동제를 적용하거나 유보하는 방식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난방비 폭탄 방지법은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국가 또는 해당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공익서비스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공익서비스 비용이란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경영손실과 재정 부담 등의 재반 비용을 말합니다. 난방비 폭탄 방지법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급 문제 해결 방법도 제시합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원료비 연동제 유보 기간이 장기화되고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원료비 정산 단가 반영이 지연되면 미수금이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가스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에 악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공공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합리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난방비 폭탄 방지법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난방비 폭탄 방지법은 공공부문 및 주택 부분의 원료비 연동제 유보로 인하여 미수금 액수가 일정 기준액 이상 누적되거나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상 부담이 중대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가스공사에 재정 지원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에는 재정 지원 요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재정 지원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수금이 쌓이는 것을 마냥 방치할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가 생기면 정산 단가를 요금에 반영해 과도한 미수금을 해소하는 과정이 촉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난방비 폭탄 방지법은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합리적 부담 체계를 마련하고 원료비 연동제와 그 유보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도시가스 요금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가 공익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고 미수금이 일정 기준 이상 누적될 경우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시가스 공급체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현장에서 난방비 때문에 몸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계신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지부 이성용 지부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지부 지부장 이승용입니다.
최근 몇 해 동안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 위기의 파고 속에서 민생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2022년 전 세계적 에너지 가격 폭등 시 독일, 영국 등 에너지 민영화가 완료된 나라들은 가스 요금이 200에서 300% 인상되었지만 우리나라는 43%에 머물렀습니다. 공공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 폭등한 원가와 요금 사이의 차이를 14조 원의 미수금으로 고스란히 떠안음으로써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으로서 헌신적인 역할에 윤석열 정부로부터 돌아온 것은 방망 경영이라는 프레임과 구조조정, 사업 축소, 자산 매각이라는 혹독한 현실이었습니다. 정부는 자신이 통제한 민생경제 안정화 요금 정책의 부담을 한국가스공사에 전가하고도 공기업 혁신이라는 명분 아래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형태가 오히려 방만이고 직무유기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또다시 예기치 못한 국제에너지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입니다. 특히 국제천연가스 가격은 변동폭이 매우 심하고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외생 변수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는 더 이상 미수금으로 그 여파를 받아낼 여력이 없습니다. 이제는 법과 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바로 난방비 폭탄 방지법의 통과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이 법엔 첫째, 국민의 에너지 사용권을 보장합니다. 둘째, 공공기관이 본연의 공공 의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 다가올 에너지 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을 마련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더 이상 본연의 책임을 공공기관에 미루지 말 것을, 국회는 입법으로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난방비 폭탄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은 단순히 한 개의 법안을 발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에너지 정책이 이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이제 생존과 직결된 공공재의 문제입니다. 공익적 이유로 요금 인상을 억제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공기업을 넘어서 국가가 져야 합니다. 이번 난방비 폭탄 방지법은 그 원칙을 법으로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에너지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국민의 부담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국가가 응답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작지만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기본권이 말뿐만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책임을 나누어 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3월 27일 목요일 민주파출소 현황 및 대응 브리핑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전용기 국민소통위원장 오셨습니다. 김동아 허위조작정보감시단장님 오셨습니다. 민주파출소 현황은 3월 27일 9시 기준으로 769명이 방문하였고 248건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매체 유형별로는 유튜브가 28.63%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네이버는 22.18%, 커뮤니티 12.90%, SNS 5.65%,
현수막이 4.44% 순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주요 제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불 관련 음모론이 계속해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해당 음모론은 처음에는 중국과 연관지어 유포되었으나 점차 민주당과 연결되는 허위 음모론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해당 음모론으로는 각종 커뮤니티와 윤범방의 후신인 세미준 서포터즈를 통해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해당 매체 안에는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판결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전국적으로 방화를 지시했다. 세월호처럼 선동하려고 민주당이 중국의 방화를 사주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이 유포되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가 예비 비리를 삭감한 이유는 산불을 내기 위해서였다. 전라도가 아닌 경상도에서만 산불이 나는 이유가 있다는 식의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3월 27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26명이고 총 5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전국적인 피해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 조작 정보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관계 당국의 즉각적인 조치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고 대형 재난을 단순한 음모론의 소재로 이용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는 즉각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재명 대표의 사례를 선동하는 게시글도 온라인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3월 26일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사망하면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들깨 먹이로 주겠다거나 화장한 유골을 훔쳐 재래식 화장실에 뿌릴 것이다라는 등의 조롱성, 악성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살해 협박이 아니니 처벌할 수 없겠지라는 조롱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근 살해 협박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식한 듯한 교묘한 방식으로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한 같은 날 정강훈 자유마을이라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총살하라는 주제로 집회 참가를 독려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한 테러를 암시하는 글 또한 확산되고 있습니다. 3월 26일부터 SNS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는 해당 판사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며 신상 털기를 시도하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일부 게시물에서는 살려두면 안 된다는 등의 위협적인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음모론이 확산되고 특정 인물에 대한 살해 협박과 테러 선동이 이어지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행태는 더 이상 묵과되어서는 안 되며 실제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대응과 엄정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 대응 현안은 김동완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주요 대응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일보의 모욕성 기사를 언중위에 제소하였습니다. 언론은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만큼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일보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극우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모욕적인 표현을 기사 제목에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언론으로서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보도를 제소하였으며 자유일보가 언론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과 책임을 갖출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 유튜브 채널 뉴스피드에 대한 대응 보고 드립니다. 유튜브 채널 뉴스피드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정치 관련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쇼츠 영상을 479개를 제작, 유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채널은 AI를 활용해 자극적이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무분별하게 퍼뜨리며 상업적 수익을 노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영상은 그 조회수가 280만 회에 달할 정도로 파급력 또한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국민소통위원회는 구글 측에 해당 채널의 차단을 공식 요청하였으며 관련 법적 대응도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73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 공판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했다며 억지로 씌운 혐의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은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사필 규정의 판단입니다.
정치검찰의 억지 수사와 기소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사법부 판단을 정명으로 부정하며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판단이 나오자마자 한동훈 전 대표는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은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입니다. 라고 주장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거짓이 아니며 허위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며 악의적인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승복하라며 이야기했는데 본인들은 또 승복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검찰과 결탁해서 무리한 정치 공채를 일삼는 것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이재명 죽이기, 이재명 악마화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단에 승복하고 과거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나 일각의 정치인들이 화면이 확대된 것이 조작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이 유명한 일러스트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단순히 확대되고 이것을 충분히 조작된 사례로도 사용할 수 있음을 이 일러스트에서는 단번에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문제를 가만히 둘 수는 없는 것이고, 나쁜 정치를 일삼는 선동꾼들에게는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심각한 왜곡을 갖고 올 수 있다는 점도 일러스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피해자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나쁜 정치는 이제 그만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쫓기는 장면을 특정 각도에 편집해서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인 것처럼 보이는 이 장면들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고 사법부에서 정당한 판결을 하였음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연일 폭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인 구조에서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규탄과 함께 반드시 이 위법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며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참석한 의원님들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정동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노종면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정헌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웅기 의원님 오셨습니다. 한민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황정화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하 기자회견문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위법을 저지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어차피 EBS 사장은 신동호였다. 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내정설의 주인공인 신동호 후보자를 EBS 사장으로 임명했다. 이는 공영방송사 알박기 인사의 결정판이다. 신동호 씨의 EBS 사장 선임에 대해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이진숙, 김태규, 이인 방통위 의결이 명백히 위법이라는 것이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방통위 2인 구조에서 이루어진 박문진 이사 선임 효력을 정지하는 확정 판결을 심리 없이 기각했다. 2인 구조 방통위 결정의 위법성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 둘째, 이해 충돌 소지가 크다.
이진숙 위원장이 가장 아낀다는 신동호 후보자를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 것은 방통위법 제14조 사망 위반 소지가 있다. 이진숙 위원장이 MBC 본부장 시절 신동호 이사는 아나운서 국장이었고 두 인사 모두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 활동했다. 이진숙 위원장이 공정하게 심의 의결할 수 없다는 증거다. 지난 21일 EBS 구성원은 이진숙 위원장을 공직자 이해 충돌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지난 25일 이진숙 위원장은 사장 선임 안건에 대해 기피 신청됐지만 어제 이진숙 위원장은 이 기피 신청에 대해 셀프 각하했다. 셋째, 신동호 후보자의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과 도덕성도 문제다. 신동호 후보자는 지난 2012년 문화방송 파업에 참여한 아나운서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2018년 정직 6개월, 법인카드 사용 감사 결과 정직 6개월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는 또 MBC 퇴사 후 2020년 3월 현 국민의힘 당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비례유성 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면접을 봤으며 이후 미래통합당 21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었다. 윤석열 탄핵 후 직무정지 상태임에도 여기저기서 알박기 인사를 자행하고 있다. 이번 이진숙의 알박기 인사는 권력을 사유화하고 EBS를 망가뜨리는 일이다. 그리고 이번 알박기 낙하산 인사의 피해는 교육방송 내부 구성원을 넘어 고스란히 시청자인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소중한 후배 신동호 챙기기로 EBS에 흙탕물 튀기지 말고 신동호 불법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 아울러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불법 행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2025년 3월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최민희, 김현, 김우영, 노종면, 박민규, 이정은, 이윤기,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화, 이혜민 의원. 이상입니다. 국회 과방위 이윤기 의원입니다. 지난해 7월 31일 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 첫날 검은 가죽 부츠를 신고 방송에 첫 출근을 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하고 2인 체제의 위법성을 그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그날 많은 분들이 이진숙의 검은 장화가 점령군의 군합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진숙은 복귀한 뒤에 또다시 대법에서까지 판결이 난 2인 체제를 그대로 밀고 나가서 EBS 사장을 선임했습니다. 지금 EBS 내부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가 돼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내란 세력의 마지막 발악인 이진숙의 EBS 사장 선임을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모두 지켜봐 주시고 힘을 모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화 의원입니다. EBS에서는 언론노조 EBS 지부에서 간부 50여 명이 2인 체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인사를 사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결의했습니다. EBS 노조는 이와 더불어서 사장 출근 저지 투쟁까지 진행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방통위는 2인 구조의 불법성이 이미 법적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인 구조 하에서 내려진 어떠한 결정도 위헌하고 위법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려왔습니다. 이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가 임명한 박문진 방송문화진흥위회 이사들이 선임 효력을 정지한다는 이미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법을 무시한 인사를 계속해서 받아들인다면 교육기관이 그리고 가장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교육방송마저 이렇게 명분도 없이 방송사로서의 신뢰도도 없이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사실 EBS 사장 선임에 대한 기피 신청을 앞서 25일 EBS 지부는 제기한 바 있습니다. EBS 사장 후보자 신동호 이사의 경우에는 이진숙 위원장과 MBC 재직 시절에 이미 업무상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였고 퇴직 이후의 정치적인 행보 그리고 주요 활동 방향이 매우 유사해서 위원장의 사장 선임 절차상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저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인 구조 하에서 이루어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든 위원 위법한 행위 자체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모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더 이상 해먹을 결심을 그만두시고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영 의원님. 네.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의 불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넬은 순서대로다가 이쪽으로 좀 오셔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들어도 되겠다. 예. 그렇게 막 하면 안 됩니다. 순서를 맞춰서. 그러면 제가 이걸 그럼 일로 오세요. 아니 이쪽으로. 조정식 의원님 옆으로 잠깐만. 네, 언론인 여러분, 저희들은 외교부의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국민들께 보고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입니다. 먼저 참석하신 의원님들 소개를 올리고 모두 발언을 간단히 들은 다음에 그리고 준비된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석하신 분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의 특혜 의혹을 제일 먼저 제기하신 우리 한정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정식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용선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재강 의원님 오셨습니다. 위성락 의원님 오셨습니다. 권칠승 의원님 오셨습니다. 홍기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저는 간사 김영대입니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위해서 우리 이재강 의원님께서 지금 10하루째 단식을 이어가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루라도 빨리 정말 애가 타고 있는 우리 국민들과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말씀을 올립니다. 자, 그러면은 외교부의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하신 우리 한정혜 의원님 모두 말씀과 성명서 낭독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한 차례에 걸쳐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채용 관련한 특혜 의혹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외교부의 설명을 저희가 어제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혹이 해소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의혹이 확신화되고 있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인척 채용 비리 관련한 것 때문에 국민들도 그렇고 취업의 전선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청년들이 굉장히 큰 좌절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다 더해서 어찌 보면 사정기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검찰총장의 자녀가 채용의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가 있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마무리가 될 때까지 끝까지 잘 챙겨서 끝까지 사실관계를 또 진상규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문 낭독에 들어가겠습니다. 외교부의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인척 특혜 채용 논란에 이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청년들이 박탈감과 상실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하루 뒤인 25일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합니다. 다른 공직자 자녀라면 검찰이 수사를 할 사안인데 검찰총장의 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이 앞장서서 국선 변호인을 자청하고 나선 것입니다. 마치 검찰과 입을 맞춘 듯이 연이어 외교부 그리고 외교부 소속 기관인 국립외교원도 언론에 해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외교부가 동맹국인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에서 이번 사안과 같이 우리 국익을 위해 민감하고 또 발빠르게 대응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입니다. 검찰, 외교부, 국립외교원의 동시다발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혹을 확신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심우정 검찰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 자료 제출을 위한 외교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도 동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아직 심 총장 측의 자료 제공 동의를 확인하지 못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외교부가 검찰총장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알아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검찰총장이 입장문을 통해 밝힌 내용들도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첫째, 검찰총장 자녀가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당시 지원 자격 요건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였습니다. 심 총장의 자녀는 채용 당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였지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립외교원의 극진한 배려로 서류 전형을 무사히 통과한 것입니다. 둘째, 외교부가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심 총장 자녀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한 점은 도무지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외교부는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공 분야를 변경해 재공고했다고 하지만 너무나 궁색한 변명입니다. 슬라이드를 살펴보면 지원자 및 적격자가 없는 경우 기한 연장을 했지만 전공 분야를 변경한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심우정 자녀 채용이 유일합니다. 셋째, 심 총장 자녀가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인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심 총장 자녀가 제출해야 하는 응시원서의 경험 혹은 경력 사항에는 지원 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 사항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지원한 직무 분야는 정책조사 연구입니다. 국립외교원 연구원 경력 8개월을 제외한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의 업무는 학술행사 지원, 보고서 편집 및 간행, 홍보 및 콘텐츠 제작 등으로 정책조사연구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통일부처인 외교부 내 다른 채용 공고문을 보더라도 인턴, 조교, 객원연구원 경력은 실무 경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험과 경력은 엄연히 다릅니다. 타부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립국어원의 공무직 채용 공고를 보면 상근 경력만을 인정하고 대학 조교,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연구 용역 수행 경력은 제외한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공무직 채용이기 때문에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 것 같다고 하지만 이조차도 사실과는 완전히 다른 답변입니다. 외교부 타 채용 분야와 타부처 공무원 채용에도 이 같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 것이 아니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에게만 유연하고 관대한 기준이 적용된 것입니다. 더욱이 15세부터 29세 사이 청년 중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구직 청년들이 12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고위 공무원이 할 소리는 아닙니다. 청년들은 취업도 빈익빈 부익부, 백 없는 게 죄라며 분노를 넘어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채용 특혜 의혹을 포함해 공무직 채용 전반에 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감사원 감사 청구는 물론이고 상임위 차원에서 특혜 채용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2025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 조정훈 의원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교육위원회와 과방위원회가 공동으로 방통위의 EBS 사장 임명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동 기자회견문을 저와 과방의 김장겸 의원님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국민의힘은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 과방위원들의 몰상식한 기자회견을 좌시할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조금 전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신동호 EBS 사장 임명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철저한 허위 선동입니다. 김유열 전 EBS 사장의 임기는 지난 9일부로 종료됐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동호 신임 사장이 적법하게 임명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의 2인 체제에서 이루어진 결정이 위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무력화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방통위 운영의 법적 정당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당연히 민주당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방통위의 2인 체제는 민주당의 방통위원 추천 거부로 인해 초래된 사태이고 지금도 방통위 2인 체제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와 방통위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입니다. 민주당은 남 탓을 하기 전에 자신들의 직무유기부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이 신동호 사장 임명을 알박기라고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진정한 알박기의 끝판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유시민 EBS 이사장입니다. 유시춘 EBS 이사장입니다. 유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후 연임을 통해서 무려 6년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의 임기가 이미 작년 8월에 만료되었음에도 민주당의 탄핵 공세로 인해 후임 인사가 지체되면서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더욱이 유시춘 이사장은 업무 추진비 1,900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이 공금을 유용하고도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야말로 파렴치한 행태입니다. 즉각 자진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이라 할 것입니다. 김유열 전 EBS 사장은 유 이사장이 유용한 업무 추진비에 대한 EBS 감사실의 환수 요청조차 묵살한 인물입니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공영방송의 권위를 무너뜨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유시춘 이사장과 김유열 전 사장이 물러나야만 공영방송 EBS의 신뢰가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신동호 신임 사장은 언론노조의 방해 시위로 출근을 못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언론노조와 함께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MBC를 장악했던 행태의 연장선과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사유화하려는 집착을 버리고 민노총 언론노조는 민주당 전위대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정치 도구가 아닙니다. 교육만큼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들의 뜻입니다. 교육방송은 전 국민의 평생 학교이자 입시 과열과 교육 격차를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교육만큼은 정쟁의 소용돌이로 내몰지 말자고 민주당 교육위원들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방송 인사 앞에 민주당의 정치 공세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공영방송 연구장악 음모를 중단하고 정쟁을 멈추고 산불 진화와 민생 해결에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과방위와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이었습니다.